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아테네의 라이벌 스파르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하면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수의 이제 도리아인, 도리아인 우리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하여서 세웠던 그런 이제 폴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도리아인 소수니까 되게 강인한 전사가 돼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뭐 약하게 태어났거나 뭐 좀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버려버렸다고 하죠. 아예 키우지 않았고 뭐 건강한 산모에게서 건강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해서 여자도 막 강인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미지의 스파르타인데 두 명의 왕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귀족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중대사는 마찬가지로 민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사 통치.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르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건데 어릴 때부터 이제 집단 생활을 해요.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미취학 아동을 지나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군대를 갑니다. 끔찍한 얘기죠. 7살 때부터 군대를 가가지고 서른에 제대를 해요. 서른에 제대를 하는데 제대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집단적인 뭐 식사라고 하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모임 같은 걸 또 하면서 군사훈련도 계속 실시하고 그래서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인 뭐 이런 이제 모습인데 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라이벌 스파르타도 반 아테네 연합 같은 걸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둘이 결국은 세력을 키워가다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요 고대 그리스 요 반도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앞서 우리 페르시아처럼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만이 아니고요. 아테네 전체와 스파르타 전체,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루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 간의 엄청난 이제 내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내부에서 막 엄청나게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에서 3차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거의 28년간 이어져요. 엄청나게 긴 전쟁이었죠. 1차는 페리클레스 때였거든요. 갑자기 이제 페스트라고 병에 걸려서 이제 급사하게 되면서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됐고요. 2차는 이제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을 갔는데 개멸이 되면서 좀 아테네가 좀 불리해져요. 그 상황에서 이제 스파르타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테네가 훨씬 더 먼저 세력도 키웠고 훨씬 강할 것 같았는데 이 스파르타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뒤에서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포트를 해주면서 아테네의 성장을 좀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서 힘 빠지게 만들면 자기가 이제 쉽게 정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일단 한동안 주도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입니다.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갑자기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이 돼요. 그러면서 테베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삼국이 또 다시 경쟁하는. 그래서 이게 참 페르시아가 아주 이간질을 잘합니다. 한쪽이 크게 되면 약한 애들 또 막 지원해주면서 또 키워주고 그래서 또 막 붙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 그러면서 폴리스 간의 내분이 아주 깊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북부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요 이제 본토에 있던 애들이 되게 야만인이라고 좀 무시했다. 마케도니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세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네, 그 제국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킹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는 제가 뭐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동양의 간개토, 서양엔
알렉산드로스, 엄청난 이제 정복군주. 둘이 참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또 죽죠. 뭐 죽기도 했고, 그리고 엄청난 정복군주. 뭐 물론 이제 강개토 대왕이 넓혔던 땅의 규모랑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제국은 규모 자체에선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엄청난 둘 다 정복군주였으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알렉산드로스는 특히나 이제 거의 한 13년 동안 제2에 있으면서 33세 죽거든요. 제2에 있으면서 수도에 머문 기간이 30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다 원정만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정 다니면서 우리 아까 봤던 뭐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얘가 다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집트도 정복했고요. 그리고 유럽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유럽은 당연히 고 인더스 강까지 유럽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인도 반도까지 진출할 뻔했습니다. 네, 원정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돌아가자 해서 돌아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알렉산드로스는 뭐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던데 단순하게 그냥 싸움만 잘했던 인물이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고, 또 그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서융합 정책이란 걸 하게 되는데, 정복지에 자기 자부심이 쩔죠. 자기 이름 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요. 지금 이집트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그리스인들 막 이주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스어가 엄청나게 막 퍼지게 되죠. 그리고 집단 결혼시켜서 그냥 강제로 이 동서융합 정책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식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태양의 후예. 그래서 그들의 세상,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이 전통에 따라 이 왕조가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건 이집트에 생겨난 왕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관련된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서양 대표 미녀, 네,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사람인 거죠. 혈통이라서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완벽한 백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분열돼 있다가 결국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도 막을 열다, 우리 위에 제목되어 있는데 바로 막을 닫게 됩니다. 자, 문화 안 보니까 넘어가고요. 로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로마가 마치 요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뭔가 등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 시기를 한번 봐두면 기원전 8세기 중엽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폴리스가 생겨날 때 기원전 8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 폴리스가 생겨나던 그 동시대에 로마에서도 이 조그만하게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로마가 건설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냥 체계 순서에 따라 로마를 뒤에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테베르, 티베르, 이렇게 여러 명칭이 불리는데, 어쨌든 요 강변, 여기 라티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요들을 이제 라틴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강변에서 작은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건국 시조는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죠. 그래서 로마시의 마스코트가 늑대이고요. AS 로마 보면 엠블럼에 늑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로물루스, 레무스, 이건 TMI지만 어디서 왔냐,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다시 트로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가 몰락된 이후에 그 후손 트로이의 왕자였던 에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어지다가 로마는 우리 바로 공화정이 나와요. 우리 아테네의 집정민주정이라면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왕정하고 다르다고 했죠.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할 때 이 리퍼블릭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대표 잘 선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공화정이 바로 이 로마에서부터 이미 나타났었는데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귀족정 거쳐서 이렇게 공화정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 로마 공화정의 형태는 귀족정적인 요소와 그리고 왕정적 요소 그리고 민주정적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게 다 원로원, 집정관, 평인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원로원은 당연히 이제 귀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최고 권력 기관이고 정책 자문 및 의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셋이 다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실제로는 원로원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집정관 같은 경우는 콘술이라고 하는데 2명이 구성이 돼 있고 행정, 사법, 군사의 절대권을 행사하는 귀족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민주정치가 발전됨에 따라 평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이제 키워서 결국은 평민회를 창설하게 됐고요. 철저하게 얘들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래요.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민회를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대표로 평민회 대표로 호민관이라고 하는 걸 선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그래서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2표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서 이거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했죠.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없는 시절에 뭐 했느냐. 문자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관습법이라고 했죠.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했던 것처럼 관례대로 이렇게 이제 법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귀족들이 마음대로 그냥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평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평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2표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자로 이제 딱 기록을 해놓은 거죠. 법은 이렇다라고 해놓으니까 귀족들이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팽창과 공화정의 위기 조금 빠르게 봐야겠네요. 우리 수업 때는 좀 자세히 봤으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조그만한 이제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팽창해가면서 이탈리아 반도 부추 모양이죠. 이걸 다 통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중해를 맞닿고 이제 딱 해상권을 놓고 부딪힌 게 바로 카르타고죠. 그래서 얘들이랑 세 차례 격돌을 한 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포에니라고 하는 게 로마 애들이 페니키아인을 부르는 거라고 했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시가 요 카르타고였고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1차, 2차, 3차 우리 쭉 봤었는데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미쳤죠. 그래서 막 알프스 넘어가지고 막 코끼리 부대 끌고 와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명장 스키피오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가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해 가게 될 것만 같았는데 영토는 막 넓어지고 엄청나게 커졌으나 실제로는 로마 내부에서는 위기가 오고 있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공화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공화정의 위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에 요 이제 카르타고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고 이 식민지를 속주라고 해요. 이 속주에서 귀족들이 대농장 경영, 라티푼디움이라고 하죠. 이걸 하게 되면서 갑상곡식이 속주에서 막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안 고치네요. 자연이 아니고 자영농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이제 본토에서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이 자영농들이 로마의 군사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같이 약화되면서 공화정의 위기가 닥쳐왔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